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먼저 집안에서 같이 부모님하고 형제들 사이가 좋게 즐겁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거든 책을 읽거라.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책 읽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또 서로의 여러 가지 염려를 같이 나눠주는 이런 모임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임은 어떤 종교나 특별한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리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의 고락을 나누면서 이런 모임이 참 필요한데 이 지역에 그런 모임이 별로 없어요. 다들 무슨 특별한 자기 종교나 교회를 찾아갈 수는 있지만 이걸 다 떠나서 한국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살리고 우리끼리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귀중한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오늘 원래 제가 두 챕터를 준비했는데 뭐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시간이 안 되면 하나쯤 하고 여러분이 시장하시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제가 끝을 내고 점심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5장이죠. 이게 나온 것을 제가 이 도덕경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이게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아리송다리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다 하기 때문에 구태 어느 해석이 옳은가 그런가 그렇게 따질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노장 사상 특히 노자 사상이 원래는 이 철학으로 이렇게 무슨 사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또 흘러가다가 이게 갈라져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이 노자 사상에서 나오는 사상을 중심으로 특별히 종교적인 면을 이렇게 발전시킨 그런 religious Taoism 이런 그 popular Taoism 이렇게 브랜치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달에 1월 8일이죠. 이영목 그 회장님이 저한테 좀 그 포트만 포럼에 나와서 노자 사상을 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전체 노자의 그 사상이 동양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그때 가서 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에 들어가 35장 가운데 특별히 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상이 무엇이냐 여기 집대상 이 상을 큰 상을 꼭 잡으라. 여기가 주제가 오늘의 주제가 집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이 말들이 다 문맥상으로 연결이 딱딱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주어진 이 장 안에서 우리가 뽑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들을 제가 해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집대상이 대상이라는 게 클 때자죠. 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코끼리 있거든요. 이 상자가 코끼리 상입니다. 근데 글자는 코끼리지만 이게 의미로는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상징,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 심볼. 근데 도덕경에는 특별히 이 노자가 사랑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노자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가 상이에요. 상징, 심볼입니다. 그런데 이 심볼이라는 게 뭐냐?
제가 좀 심볼이 있고 사인이 있고 컨셉, 제가 이걸 조금 갈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심볼입니다. 메타포, 심볼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컨셉트. 지금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게 컨셉트입니다. 우리 학자들은 항상 컨셉트를 찾아요. 정의가 뭐냐. 근데 노자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이 컨셉트가 제일 자기가 볼 때는 어떤 사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셉트가 아니라 심볼을 통해서, 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심볼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들어서 알죠. 그리고 그 비슷한 게 또 사인이 있습니다. 이 사인, 우리 길가에 나가면은 거기 뭐 50, 123의 사인이 나옵니다. 그 사인하고 심볼이 어떻게 다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인은 이 사인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495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인은 자기가 심볼이 아니고 상대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이 사인 보드가 다 그렇잖아요. 사인은 그 자체는 자기의 역할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를 넘어서서 저기 있는 길, 저기 있는 학교 무슨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사인을 마치 심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죠. 우리 진호 선생님이 와 계시니까 불교 얘기를 해보죠. 이 선불교 이야기가 재밌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스님이 이제 학생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 번 들어와서 설명하는데 이 손가락이 하나가 잘렸어요.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왜 너무너무 내가 실망이 돼서 손가락을 잘랐다. 무슨 실망이냐?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저 달이 저기 있다. 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달은 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만 보더라. 그래서 그냥 손가락을 끊어버렸다. 이제 조금 과장된 얘기지만 그 의미가 바로 그 사인입니다. 사인을 심볼로 잘못 해석하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달이지 그 스님의 손가락이 아니거든요. 근데 손가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손가락을 봐야지 그걸 따라서 하면은 달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인이 필요한데 사인 그 자체가 심볼은 못 돼요. 근데 심볼이 어떤 거냐면 참 중요합니다. 심볼이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우리 옛날에 그 신주 모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패. 응? 그 위패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거 저기 나무 조각이야. 그러니까 그게 불을 태우면 어때? 그래 누가 가서 불 태워보세요. 난리가 나거든요. 양반 가문에서. 이게 바로 우리 17세기 저기 캐톨릭 이 처치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당면했던 문제입니다. 이 위패를 사인으로 보느냐, 심볼로 보느냐. 이것을 심볼로 본 사람들은 이제까지 우리 전통이죠. 우리 유교 전통에서 정말 신주 모시듯이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이제 캐톨릭 처치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쓸데없는 거야. 저 하느님은 우주를 관할하시는 하느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다 아시지.
무슨 그런 나무 조각이 있느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에 그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따져보면 이 정약용 형들도 그랬거든요. 이걸 막 버리고 이걸 불태우고 그런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됩니까?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이 멘탈리티는 그게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에요. 이게 심벌이에요. 그게 자기 조상들의 얼이 거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불을 태우느냐 말이에요. 그다 심벌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성만찬 할 때 그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빵을 뜯어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포도주가 저기 세이프웨이나 뭐에 가면은 있어요. 또 뭐 빵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말이죠. 역시 교회 가져올 때 같은 빵 가져와요. 같은 포도주 가져와요. 그런데 교회 가져온 성만찬식 할 때는 아주 엄숙하게 그 잔을 들고 거룩하게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뭐 술꾼들이 가서 그냥 포도주 마시는 건 다 아무거나 아니에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같지만 그게 심발릭 파워,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갑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물체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의미가 큰 의미가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요즘 사람들은 뭐 상징도 필요 없고 사람이 컨셉, 개념화를 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철학적인 과학적인 컨셉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컨셉으로 설명해야지 막연하게 심볼을 갖다 놓고 이건 도대체 알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자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이 컨셉트를 만들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컨셉트밖에 모르는 거예요. 뛰어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컨셉트에다가 우리 논리나 합리나 무슨 그 이성이 만들어준 컨셉트에 딱 가둬놓고 이것만이 진리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종교라든가 모든 인간들이라는 글자 그대로만 믿어버려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노자는 벌써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경에 그 컨셉트의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배격하고 상징의 세계를 자꾸 추구해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노자가 좋아하는 상징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이 있고 신비스러운 여자가 있고 인판 베이비 아주 갓난 아기가 있고 또 저 산에 떨어진 나무 버려진 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상징으로 다 도를 설명을 해줘요. 도가 바로 이런 거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상입니다. 큰 상, 큰 이미지를 꼭 잡으라. 이 대상이 바로 도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대상을 딱 잡고 그걸 가지고서는 세상이 어디 가든지 위험한 게 없어. 세상이 나한테 오더라도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가르칠 때 그 한국 학생이 몇 사람 와서 듣겠는데 제가 이제 그 상 이야기를 나오르징이 도덕병에서 얘기하니까 한 학생이 자기 지갑에서 뭘 꺼내요. 그렇게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딱 끄집어내는데 그 종이에요. 종이에 뭐가 쓰여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적입니다. 하려면 부적인데 이 부적을 우리 어머니 그런데 이 부적 가지고 다니면 어디 가도 해를 받지도 않고 누구를 해치지도 않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도덕경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고전을 읽을 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축자 영감설이에요. 성경 읽을 때도 성서를 그렇게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 성서 그 말씀 뒤에 숨어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붙잡아야지 나타난 글자를 붙잡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자주의가 나옵니다. 그 종교에서 특별히 아주 컨트로버스하게 나오는 문제가 항상 그래요. 그 축자 영감설, 글자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이 실제로 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권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그런 버전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에 그 문자적인 해석만 따르면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자를 넘어서는 것이 노자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문자가 필요하지만 문자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 거기서 자유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뭐 불경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노자를 읽을 때 항상 조심할 것은 글자 하나하나에 매이지 않고 글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가는 집 대상, 우리가 잡을 것은 글자가 아니고 그 글자 뒤에 숨어있는 큰 이미지, 상을 잡으라. 그렇게 상을 잡으면 이것이 이제 뭐 얘기 좀 나옵니다. 뭐 천하가 오고 또 천하가 나한테 오지만 나를 해치지 않고 안평태 아주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것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나귀의 이 음악, 좋은 음악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그런 곳에서는 과객이 지나가는 여행자가 머무를 것이고 이 도지출구, 이 도를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맛이 없어, 몸이 건조해. 이게 나오죠. 그게 담호기 무미. 그러니까 이 아무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지 부족견, 청지 부족문,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만족스럽게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다 듣지 못하고, 쓰기는 쓰는데 그걸 다 exhaust, 완전히 다 그렇게 쓸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가 좀 이걸 골라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돌아오는 실제를 상에서 우리가 찾아낼 것인가, 이것을 노자가 많이 역설을 했습니다. 이 상을 가지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문자주의에서 떠나면서도 그 문자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진리가, 문자로서는 표현될 수 없는 진리가 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대신에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문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상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라는 게 십자가라든가 부처 상이라든가, 또 원불교는 들어가면 회당에 이렇게 아주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이런 상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상징이 우리 100개 컨셉트보다 더 깊고 오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 이런 뜻인데, 너무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의 우리 조상들이 때로는 이 무교라든가 샤머니즘에서 그걸 뭔가 이 부적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은 천하에 어디 가도 뭐 무서울 것이 없고 해가 해를 받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 이건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진리를 알 때는 상을 따라 잡으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이 천하가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쭉 나옵니다. 이렇지만 이게 이런 깊은 차원의 진리가 지나가는 과객이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또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다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뭐를 말해줄 때는 눈이 건조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기 중요한 게 시지부족견. 이게 이 한문에 특별한 게 있는데 시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의 세계입니다. 보기는 보이죠. 그렇지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시가 상당히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철학자가 세인트 리처드 빅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눈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눈이 몇 개 있어요? 눈이 3개입니다. 3개인데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두 눈, 이게 육체에 관한 육체의 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클루스 카니스 라틴말로 육체가 가지고 있는 눈이 있고, 그럼 두 번째는 오클루스 라디오니스 이성. 우리가 육체 눈에서 이성을 쓰면은 보여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면 그거다. 이성의 눈이. 세 번째 눈이 이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오클루스 피데이, 신앙의 눈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하는 신앙의 눈이고, 이것은 영의 세계, 정신적인 눈입니다. 합리나 논리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을 보는 거죠. 견은 다릅니다. 우리 진호 선생님 하시는 불교에서는 견성이라는 게 있으면 또 불성을 내면에서 깊이의 차원에서 볼 때 보여지는 것이 그게 견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청각, 우리가 다 보는 걸 다 보죠. 근데 실제로 깊이에서 자기의 내면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는 이 시가 아니고 견입니다. 볼견자가 같이 본다는 뜻이지만 훨씬 더 심오하죠. 견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육체의 눈으로는 많이 볼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견이 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보긴 많이 봐도 볼 줄을 모르고 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좀 더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견입니다. 또 똑같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이 청지 부족문. 이게 또 기막힌.
풀다가 듣는다는 뜻이죠. 청이라고 하는 것. 아, 자, 풀다가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귀로 듣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것이 거기서 자연히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음이 나오잖아요. 소리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게 이게 청이거든요. 이 청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온다. 이것도 듣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느냐. 문은 전혀 달라요. 이제 이 듣는 걸 아주 깊이 들으면은 그 듣는 것이 자기가 보여요. 듣는 그런데 약간 이게 청을 이게 청지 부족문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그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문에까지 이루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은 그냥 듣는 거죠. 근데 문은 어떤 거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글자를 보고 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자에다가 임금왕자가 있고 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임금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덕이 있는 임금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해석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했어요. 이게 바로 임금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신하의 말을, 백성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듣는다는 뜻이 있는데 야간청은 일반적인 들음입니다. 그런데 문은 뭐냐면 이 문은 그렇게 가만히 있어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 들려오는 게 그게 문이 아닙니다. 문은 자기 내면에서 어떤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동기를 가지고 듣는 것이 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자를 보면 이 문자 이게 문이죠. 문이고 그 사이에 그 이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에 가서 귀를 딱 기울이고 듣는 겁니다. 이 비밀이 도청하는 거예요. 스파이가 그게 문자예요.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귀로 기울여 가지고 스파이가 들었다. 이게 바로 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닫혀진 그 문에 가서 기동량 하는 거예요. 기동량. 기동량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진호 스님 잘 아시지만 우리 신라 때 원척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원척이라는 종이 6세기 때 당나라로 가요. 13살 때. 그래 가서 현장 법사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규기라는 놈이 중국 친구인데 이 친구가 현장 법사 아주 수제자인데 수제자 가운데 하나인데 자꾸 시기를 해요. 영주권도 없이 신라에서 온 놈이 설친단 말이죠. 나는 당나라 난 토종인데 이건 다 요즘 말하면 그렇게 이민 온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우수하니까 자꾸 시기를 해서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버렸어요. 강의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원청은 가서 그 문사에 귀를 기울이고 강의를 들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원청 생각이 났어요. 이만큼 이미 닫혀진 문이지만 그 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비밀리에 그 깊은 진리를 듣는 것. 이게 문이거든요. 우리가 청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런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오한 위치에 들어가야지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 진리의 소리를 듣는 것, 우리가 또 어떤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의 소리를 듣는 것,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 이런 것은 다 그냥 지나가는 청이 아니고 깊은 비밀에 쌓인 숨겨진 이런 보물을 내가 듣는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진귀한 보배를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왕 정이 나오고 문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 지루한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연세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거기 길이 백양로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백양로를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학교 건물이 나오고 그 건물을 지나가지고 더 계속 들어가는 총장 본관이 나오고, 이제 그래서 그 뒤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화대학 후문이 나와요. 근데 그 길이 참 좋습니다. 요즘은 그게 다 뭐 이렇게 다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청송대란 숲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캠퍼스를 못 가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백양로도 많이 유명하지만 지금은 백양로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백양로를 지나가지고 그 청송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숲인데 지금도 그걸 잘 보관하고 있어요. 바로 노천극장 뒤에 있고 그 총장공간 앞에 이렇게 있는 공간에 옛날 그대로의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들어갔을 때 청송대라고 해서 제가 아마 거기는 푸른 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송대라고 이름을 지은가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청자가 난 풀을 청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덜을 청자입니다. 송자는 소나무란 송자.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청송이라는 것은 우리 권정이 가르치는 경상북도 가면은 청송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주 경치도 좋고 산골인데 이렇게 그게 눈으로 보이는 숲이죠. 청송이 푸른 소나무들이 우거지는 곳이 청송인데 저는 그 청송대 제가 청송은 어릴 때 가봤으니까 경상북도 잘 알죠. 그래서 저는 그래 청송대가 여기 서울에도 이런 숲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청송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글자가 들을 청자예요. 근데 듣는데 뭘 듣느냐? 소나무를 들어요.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청각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푸른 소나무를 더 깊이 알려면 그 소나무를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똥찬 이름이다. 청송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것이에요. 숲을 내가 실제로 듣는 거예요. 들청.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세종대왕이 이 귀가 기가 막히게 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음악적으로 말하면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리가 나면은 자기가 요즘 우리 서양성 도레미파솔라시도 좀 나오잖아요. 이 양반은 적각에 해서 그게 그 선율이 눈으로 들어와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음에서 시각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때 아합이 이제 이 세종대왕이 훌륭한 분이 임금이 된 후에 그 아합을 정리를 했어요. 박연을 통해 가지고. 그 후에 또 재밌는 것이 이것이 전해지면 성종 때 와서는 악학괴범이라는 음악책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기가 막힌 조상들입니다. 저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그걸 비주얼 하게 이런 오선지가 탁 떠올라요.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어. 여러분 그 한글 제가 이야기 나왔을 때 조금 이건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건 좀 말씀드리죠. 이 한글이 뭐 우수하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왜 그렇게 우수할까?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전문가 우리 김명기 박사님, 김명기 교수님이 여기 와 계신데 제가 감히 이런 말 할 수 없죠. 근데 제 이제 생각에는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는지 저는 그런 학설을 다 잘 모르거든요. 그것보다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종대왕은 자기가 듣는 그 들음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옮겨놔요. 그래서 그 한글을 보면 한글에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음을 만들 때는 근데 이분이 그냥 물론 한글이 표문자죠. 형상을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소리에 입각해서 만든 글인데 놀랍게도 세종대왕은 그 소리를 형상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보면은 이 자음은 그 음이 나올 때 특별한 시각적인 요소를 보여주는데 우리 입안의 모양. 놀랍게도 이 세종대왕이 그 음이 나오는 그 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소리를 내는지를 이게 머리에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형태가 특히 입, 목, 뭐 이런 여기에서 그 자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생겨날 때 벌써 자기는 시각적으로 그걸 통찰이죠. 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걸 그림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음이 비주얼 하는 거죠. 사운드가 이게 하나의 아주 클리어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주얼라이즈 된 것이 그게 우리 한글의 자음의 법칙입니다. 이 자음을 만들 때마다 우리의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실제로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만들어진 것은 또 놀라운 것은 이 몸의 원칙이 세 가지가 아닙니까? 하늘과 인간과 땅이죠. 그러니까 천지인. 그러니까 이 사운드가 움직이는데 이것이 한 사운드가 나오면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를 쓸 때 어머니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이 어머니 그리고 자음은 아들이 자녀들이 되는데 이렇게 오묘한 이치를 안 사람이 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걸 이제 천지가 있고 사람이 있고 땅이 있고 그래서 이 우주의 세 가지 요소가 다 함께 참여해가지고 몸이 이루어진다. 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비주얼라이즈 했거든요. 그런데 인도의 힌두교가 이 메디테이션, 명상을 할 때 그 사운드는 무슨 사운드입니까? 그 사람들이 명상하면서 내는 사운드가 특별한 사운드가 있어요. 오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음이라고 하는 그 소리, 그 모음 안에 전 우주가 다 우주의 소리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오음이라는 명상을 하면서 벌써 우주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 한 소리가 이 우주 전체를 다 감싼다는 것인데 이 세종대왕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몸 가운데 하늘과 땅과 인간이 같이가 참여하는 그런 이 과정이 바로 몸이 우러나오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들어도 답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보아도 다 듣지 못하고 우리가 써도 계속 써도 감이 없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다 이 요소가 다 이게 도다. 대상 도는 우리가 보고 해도 전까지 이르기가 힘들고 또 듣고 해도 이것이 눈에까지 돌아가지 못합니다. 쓰고 다 써도 그것이 inexhaustible. 이게 다 마르지 않고 계속 샘을 파고 그 물을 길러 마셔도 계속 나오듯이 이게 바로 도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왕 해가서 끝내는 게 보겠습니다. 36장을 제가 한 5분, 10분 안에 가고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장인데 여기에 다른 건 다 그냥 읽으시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장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걸 읽으면은 이게 무슨 이제 특히 유학자들은 이 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남 사람을 갖다가 기만하는 그런 장이에요. 이걸 장역 법지 자기가 이렇게 오리라고 하면은 먼저 펴주라. 또 상대방을 약하게 하려거든 강하게 만들어주라. 디셉티브. 또 상대방을 파괴를 시키려면은 먼저 그것을 흥하게 만들어줘라. 뺏어 오려거든 먼저 주라. 주고 뺏어가는 거야. 이런 것. 시임은 바로 이런 것이 미명, 이런 약간의 묘한 깨달음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얄팍한 깨달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남을 피하려고 먼저 한번 올려주고 남을 살피 띄워주고 쳐버리는 거죠. 배구할 때 공을 높이 올려주고는 거기서 그냥 때려는 이게 일종의 처세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데 제가 이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유약성강강 제가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자가 뭡니까? 버덕여지는 소프트한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 약한 것.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강. 이 강은 hard. 또 강전, 이 강전은 셀 강전. 예.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센 것을 이겨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 폴리mer 사이언스 한 분이 조셉 나이 지난 5월에 돌아가셨어요. 88세로. 조셉 나이가 2004년에 출판한 책이 소프트 파워. 아주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소프트 파워. 바로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소프트. 지금 국제 외교 여러 가지 정치 문제에서 다들 힘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떤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군함을 가지고 있고
뭐 군사력이 얼마고 지금 미국이 최고의 뭐 강국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게 소프트 파워예요. 소프트 파워. 이건 하나의 이런 볼 수 있는 그런 무력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것. 이 결국은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겨내더라. 물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계속 때리면 바위가 뚫어진단 말이죠. 강한 것을 이겨낸다. 근데 그런 뜻으로 이 조셉 나이가 그 책을 썼는데 이것이 국제정치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정치가 다 이렇게 하드 파워에 우리가 신경을 써봤는데 소프트 파워가 이제 중요하다. 이게 소프트 파워는 뭐냐?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또 경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분야가 잘 나가면은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이 뭐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 소프트 파워가 있어요. 이게 뭐 K-팝 이게 다 소프트 컬처입니다. 소프트 파워입니다. 지금 그 파워 덕분에 미국에는 많은 대학교에 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지금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큽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무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저는 잘 K-팝 이해 못해요. 그런데 미국 애들은 아주 그게 뭐 사주를 못 쓰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의 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술, 특히 요즘 한국이 놀라운 나라가 됐는데 요즘 보세요. 음악 계통이 보면은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심지어는 컨덕터 다 세계 정상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가 안경 쓰고 봐도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소프트 파워로다가 세계를 점령할 수 있을까?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입니다. 지금 뭐 미술도 그렇죠. 또 스포츠도 그렇죠. 각계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부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워요. 이렇게 이 아시아 계통의 젊은 음악가들이 거의 다 한국에서 나와요. 옛날엔 중국, 일본인데 지금은 한국이 아주 독차지해서 나오거든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컨덕터 정병훈 같은 분이 라스카라 이 세계적인 오페라니까 이런 정상에 오른다는 것이 이게 소프트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DNA 가운데 아주 특별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그때 그 필로소피 저희 철학과에 왔는데 그 과장이 여자였어요. 근데 주식 유대인 여자였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번 날 찾아오더니 자기가 그런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뭐 한국이 그렇게 80년대 초니까 대단하게 잘 나가긴 가더라도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이었어요. 자기 친구 하나가 미 국무성 스테이트 디파트에서 오랫동안 고참으로다가 아주 높은 사람인데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다 나라마다 순방을 하면서 그 나라의 특징을 다 연구를 해봤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말 들었어요. 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냥 듣고 말았어요. 지금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저도.
근데 과연 그때 관장하던 여자 그 교수가 그 말이 지금부터 생각이 나요. 그때 그걸 한 말이 단순히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우리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 지혜가 있고 정말 재주가 있고 그런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한국 사람들의 기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살려야 되는데 요즘 제가 걱정이 한국 정치가 이게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보존하고 이걸 잘 살려가지고 정말 세계 1등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정치하는 꼬라지가 너무 실망이 되고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언연히 하고 있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득실거리면서 정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소프트 파워를 잘 키우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가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응원해 주시고 또 열심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명 국가로서 손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여기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